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 있지만 한 가지씩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물론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희가 연말 안에 법안을 대체 입법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입법자에 대해서 무제한의 입법 재량을 준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한계 내에서 입법 재량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결정문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입법 재량의 한계는 결국은 국민적 의사 합치가 있다는 한계점 안에서 결정 지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데 법무부가 제출한 헌법과 모자보건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국민의 의사 합치에 이루어지지 않은 법이라는 점을 통해서 우리가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각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기속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은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것을 저희가 기속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우리 결정을 지켜야 된다는 결정 준수 의무와 같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국가나 국가기관들에서 그런 똑같은 입법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반복 금지 의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기속력의 범위에 대해서는 결정 주문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인정이 되지만 대부분의 의견에서는 대다수의 의견이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즉 결정 이유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주관적 범위에 대해서 입법자가 반드시 이 기속력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결정한 내용에 대한 동일한 입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취지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는 기속력이 주문에 대해서 인정될 것이지만 재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결정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후에 내용을 살펴보실 때 기속력에 대한 검토가 나오기 때문인데 이걸 기초로 해서 형법 개정법률안의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나와 있는 제270조의 이 낙태 허용 요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14주라는 낙태를 무제한 허용한 기간이 적정한가의 문제입니다. 법무부에서 작성한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설명자료에 보면 이 14주로 기간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설정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14주 이내에는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근거로 제시한 임신 14주는 사유를 불문하고 임신한 여성이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의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관의 다수 의견도 아니고 소수 의견에 적시된 의견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재판관 다수 의견은 헌법 불합치 의견에 따르면 입법 재량의 범위는 결정 가능 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 이러한 기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 법률을 설정한 것은 이번 형법 예고안에서 이 기간을 설정한 것은 안이하게 제대로 취지를 이해하지 아니하고 결정문에 게재된 14주라는 수치를 막연하게 법안으로 만든 것으로 무책임한 입법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과 관련해서는 이후 발제자들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24주라는 기간이 설정된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270조의 제2 2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이 행위가 24주 이내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이루어지고 어떤 사유들이 있으면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결정문을 통해서 결정 가능 기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 용어는 국가가 생명 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표현했고, 그 시기는 착상시이고 종기는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지만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 시기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시간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시기를 결정 가능 기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22주 결정 가능 기간 범위 내에서 입법자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취지로 결정문에 이 내용이 이것도 역시 주문이 아니라 이유에서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 이후에 기속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주신 다수의 헌법재판관들께서는 22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법 재량이 있다는 점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입법안은 오히려 22주를 넘어선 기간, 기존의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던 기간인 24주를 그대로 차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추가한 오히려 입법 재량의 한계, 헌법재판소에서 이후 부분에 설치해 주신 입법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독자 생존 가능 시기를 고려하라고 하셨는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독자 생존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태아 평균 생존율이 임신 22주에 10.5%, 23주에 38.9%, 24주가 되면은 54.5%가 됩니다. 독자 생존 가능 시기를 고려해서 입법안을 제시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숙려 기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270조 2 정부법률안 270조의 2에는 낙태 허용 요건의 숙려 기간을 24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의 기간은 누가 보더라도 숙려 기간으로 할 수 있을지, 숙려 기간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짧고 형식화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임신 중절 변동 실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여성 4,000명의 폭군을 기준으로 해서 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3일 이내 28.3%, 3일에서 일주일 이내 38%, 일주에서 2주 이내 19.6%, 2주에서 1개월 미만의 7.8%가 숙려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4시간 이내라고 했는데 오로지 3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신 분들이 28.3%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숙려 기간이 사실은 더 많은 기간을 허용하고 그 기간 안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최소한의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오히려 여성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기간이 설정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고하여야 할 겁니다. 그 다음 사회경제적인 사유에 대한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 제270조의 2 낙태 허용 요건 제2항 3호에 보시면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요건을 정해두었습니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이유라는 용어는 사실은 법률 용어에 쓰일 만한 용어가 아닙니다. 명확성이 없어서 너무 폭넓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10가지 정도 예시를 들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이런 것들을 기간이나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에 비추어서 이런 사유들이 검토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라라는 취지의 판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 개정 법률안에는 사회적, 경제적 이유의 구체적인 기준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고 모자보건법 역시 아무런 기준이 없으며 하위 규정에 이를 구체화한 위임 근거 규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법률 해석 문제가 넘어갈 것인데 다양한 사회 경제적 이유가 제시될 수 있고 특히 형법에 대해서는 무죄 추종의 원칙상 법의 해석이 유죄 쪽으로 확대 해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낙태가 최대한 허용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 가능 기관과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조합할지에 대해서 입법 재량이 있다고 하였는데 헌법 개정안에서는 심각한 곤경이라는 또 다른 추상적인 용어를 통해서 이를 규범화 구체화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다음 항목에서 문제 제기할 사회 경제적 사유의 추정 문제와 맞물리면 실질적으로 이 24주 기간 내에 낙태죄를 폐지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당한 입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으로 사회 경제적 사유의 추정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률안 270조의 2에 보면은 하단에 사망의 하단에
임신한 여성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절차에 따라 임신의 지속,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숙고 끝에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자기 결정에 이른 경우 제2항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으로 전제 조건과 추가 조건이 서로 순환하고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 위에서 보신 2항에 의하면 사회 정제적 사유로 심각한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 모자보건법상 상담을 받으면 낙태가 허용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항에 가서는 모자보건법상 상담을 받고 숙고하였다면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심각한 공경에 처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추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상담과 사회 경제적 사유라는 요소가 서로 혼재되면서 상담 기관의 상담 절차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이 부재한 현재 법률 하에서는 상담 기간 동안 이 법의 적용을 두고 혼란이나 남용이 우려되는 조항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모자보건법상 상담에 대해서 법률상 추정의 효과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 경제적인 사유는 지극히 추상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또한 아무런 기준점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폭넓은 해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여기에 추정 기준까지 더해진다면 실질적으로 임신한 여성이 사회 경제적인 사유를 주장하고 상담 기관에서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낙태죄의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 위법성 조각 사유는 법률성 추정을 통해서 강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반증이 곤란할 것이고, 또한 모자보건법상 상담 기관의 상담 내용에 대한 통제 규정이 없고, 이러한 상태에 맞물리게 되면 상담 기관에서 결국 개인정보임을 들어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기 거부하는 경우에 임신한 여성이 주장하는 사회 경제적 사유의 전부나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고, 오히려 모자보건법상의 상담 과정에 대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사유가 검증될 수 있는 조항을 오히려 삽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시간 때문에 한 5분 내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낙태 시술에 대한 절차 미비의 문제입니다. 정의 규정에 모자보건법 2조의 정의 규정에만 약물 낙태에 대한 규정을 슬그머니 넣어놨습니다. 약물 낙태를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진행할 것인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점이 전혀 없습니다. 이 법조항을 통해서 그러면 오히려 불법적 유통에 의한 약물 낙태 시도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약물 낙태에 대한 논의가 전제된 다음에 법안으로 들어가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상담 기관의 문제입니다. 상담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되고 사회복지법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 기관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 경우에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어떤 상담 기관인지 검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상담 기관이 필요할지 자체도 의문인 상태에서 무조건 민간 기관에까지 상담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은 지금 편의적으로 상담 기관을 외부에 위탁하려는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상담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담의 목적이나 요건, 또 상담 내용이나 절차 등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담 기관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이 낙태에 허용이 되는 폭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임입법의 재량의 한계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상담은 자격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은 이렇게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임신의 중단과 임신과 출산 전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상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원에 대한 적극적인 자격 요건이 전혀 없고, 오히려 성범죄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상담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에 의해서 얼마든지 상담 내용이나 결과가 임의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일정 자격 요건을 가진 자에 의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행일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법에 지금 법안 제출한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낙태에 대한 입법 시한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절차 규정이나 또 일부 시행하여 본 이후에 절차를 더 완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급박한 필요성이 없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시행일자를 차등적으로 정하여서 법 체계의 안정성을 꾀하면서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미성년자 시술에 있어서 동의 거부 시의 문제입니다. 현재 법안은 16세 이상 청소년이 부모님의 동의를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상담 사실 확인서만으로 시술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더욱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동의 없이 시술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민법상 친권이 박탈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친권자에 가름할 만한 다른 자에 의하여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와 함께 균형적인 입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거부 의사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부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률안에 따르면 그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다른 상담기관, 종합상담기관의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중절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의무는 국가의 의무이지 임신 중절 수술을 거부한 의사에게 부여할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해외 사례 등과 같이 임신 중절 시술 병원이나 시술 거부 병원의 리스트를 국가에서 직접 게재하고 이를 직접 시술을 원하는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배아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 배아에 대해서 배아 생성의 연구에 대해서 인간 존엄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규정과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인권위원장님께서 차형제도는 생명권 침해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생명에 대한 논의 가운데 태아의 생명권은 오히려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고 들으셨지만 태아는 작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우리의 모든 논의는 이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지켜낼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2012년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왔던 결정문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오히려 국민의 보호 차원에서 더 많은 예산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면 낙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분들의 자기 결정권 문제도 국가가 더욱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